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예요. 결혼 후 그저 지구지순한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평생을 시집살이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얼마나 효자였던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제 편보다는 시댁 편을 들더라고요. 분갈 여유가 없어 시댁에서 살았던 세월이었죠.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돈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참으며 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학창시절부터 연애해 친구처럼 사귀다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댁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나서 굉장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인내심이 강한 편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죠. 아니, 아가씨, 또 제 화장품 썼어요? 아니, 이거 비싼 거 선물 받은 건데 홀랑 이걸 써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없이. 어머, 아니 언니, 가족끼리 나눠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걸로 그렇게 정색을 해요? 나 진짜 더러워서. 아, 더럽다뇨? 지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없이 매일 몰래 쓰니까 말하는 거죠. 어이구,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로 진짜 아침부터 꼭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기분 잡치게 해야겠어요? 남편에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여동생 즉 신우가 참 진상이었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신우는 퍽하면 제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가져다 쓰거나 하는 일이 잦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려고 하면 시댁 가족들은 저를 비난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미운오리 새끼였죠. 너는 뭘 그렇게 쪼잔하게 화장품 쓰는 걸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너도 참 너다.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지려면 뭐하러 이 집에 붙어 있어? 얘는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애고 넌 집에 있는 앤데 그건 좀 쓰면 어떻다고? 아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웃겨 언니도. 내가 나중에 그거랑 똑같은 거 하나 사다 줄 테니까 걱정 마요 진짜. 아니 사다 달라는 게 아니라 매번 몰래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뭘 알지도 못해? 딱 보니 네가 그냥 엄한 애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구만. 아휴 됐어. 그만하자. 바람 잘 날 없네 정말. 남들은 신우이랑 그렇게 자매처럼 지낸다는데 너 내가 옹졸한 건지 어쩜 이렇게 매번 쓰는 거 하나하나 뭐라고 하니? 몰래 쓰니까 그렇죠 어머니. 입장 바꿔서 제가 아가씨 물건 몰래 쓰면 아가씨랑 어머님은 얼마나 도둑 취급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죠. 그나마 제가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구박하고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나마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참 속물같이 말이죠. 이 집에 시집와서 버티고 있던 이상 그냥 내 입속과 실속은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니, 이 땅이며 집이며 다 누구 거겠니? 우리 장남 명석이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애들 비위 좀 맞추고 그래라. 어? 그래야 내가 집이며 땅을 넘겨주지 안 그래? 다 네가 잘해야 명석이 거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좀만 버텨. 우리도 돈 좀 모아서 분갈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명선이 비위 좀 잘 맞춰줘. 어? 늘 재산 가지고 시어머님은
저를 압박하셨어요. 모든 걸 물려줄 거다. 이 모든 게 다 장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참 어리석었던 거죠. 시댁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진우이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봉양에 그리고 도련님 빨래며 방 청소에 말이에요. 남편도 철저히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딱히 저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죠.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삶이었어요. 시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하루하루 자책 속에 살았던 나날들이었더라고요. 예, 오늘 그릇들 좀 다 닦아라. 저기 선반에 있는 거랑 등등 해가지고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말려. 오늘 저거를 다요? 아, 저 오늘 저녁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내일 할게요, 어머님. 아니면 아가씨 보고 오늘 하라고. 어머, 얘는? 걔가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니? 공주처럼 살아서 살림의 살자도 몰라. 알겠어? 네가 해야지 누가 하니? 아무튼 전 오늘은 안 돼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동창회 가야 한다고. 오늘 안 닦아도 되는 것이니 내일 하든지 할게요. 아주 얘가 요새 말대답이 늘었어. 하라면 해야지. 뭘 다른 날 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너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든? 아니 언니, 엄마가 하라잖아요. 언니 맨날 집에서 놀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언제 하니마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웃겨서. 아가씨, 말 웃기게 하네요. 제가 집에서 놀아요? 아가씨 빨래하고 이 큰 집 살림하면 하루 다 가요. 제가 놀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서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 언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그렇게 또박또박 못하겠다고 하냐고요. 아우 진짜 며느리 무서워서 뭐 살림 시키겠나. 안 그래 엄마? 내 말이 틀려? 웃겨 정말. 뭐라고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빠 와이프고 새언니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말 막 못하는 줄 아나? 아유, 그만해. 예, 됐어. 내가 그릇 닦을 테니 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여튼 뭐 하나 시키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공격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꼭 외출을 하고 싶었기에 모든 걸 무시하고 외출을 했어요. 늘 살림만 하고 바깥 생활을 안 하다 보니 이런 여유조차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나게 수다도 떨 무렵 집에서는 전화벨이 수십 통 울리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런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아니 수지야, 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계속 온다. 남편이 찾나? 아님 혹시 시댁? 아니 오랜만에 노는 건데도 그렇게 전화질을 해대니? 무서워서 널 어떻게 불러 우리가. 괜히 눈치 보인다 야. 얼른 전화 받아봐. 어? 불편해서 그래. 괜찮은데. 남편이 그냥 오늘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전화하는 건가 봐. 나가서 금방 받고 올게. 민망한 채로 나가서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평소엔 단둘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100% 옆에 시댁 식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하지만 저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윽박 지르기 시작했어요. 참기 힘들었거든요.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엄마가 그릇 닦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버렸다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한 줄 알아? 빨리 들어와. 지금 네가 놀 때야? 남들은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나가 놀 때냐고. 당장 들어와. 안 그럼 문 잠가버릴 줄 알아? 뭐? 말 다 했어? 네가 인간이니? 평생 아껴주고 지켜줄 거라더니 내가 너네 집 가정부야? 네가 알아서 해. 문을 잠그든지 말든지. 나도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이게 어디 와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하지 마라. 어? 전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그날 친정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데리러 와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전화로 그렇게 소리치던 패기는 없어지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댁에선 큰 소리치고 저와 단둘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어젠 엄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렇다고 외박을 하냐?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어? 우리 조금만 있으면 분 갈 거니까 참아. 내가 진짜 그땐 너 모시고 살게. 집에서만 그냥 제발 참아줘. 우리 엄마 알잖아. 나 정말 헷갈린다. 내가 너한테 시집을 온 건지 아니면 그 집에 가정부로 취직한 건지. 아가씨도 얼마나 싹수 없는 줄 알아? 나이도 어린 게 맨날 지 엄마 옆에 붙어서 빽빽거리기나 하고 내 화장품 몰래 쓰기나 하고 얼마나 짜증나는데. 자기 그거 알아 몰라? 알아. 막내딸이라고 엄마가 곱게 키워서 그래. 걔가 원래 좀 그렇잖아. 미안해. 내가 다 사과할게. 어? 장아 네가. 뒤에서 겨우겨우 달래주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집에 들어왔죠. 화가 많이 났지만 당장에 이렇게 비는 남편을 보고 다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미 마음을 먹고 간 상태여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어머, 언니 들어왔네요? 어제 그렇게 안 들어오고 오빠랑 아예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노는 게? 뭐라고요? 어젠 친정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가씨, 그만해요. 나도 지금 할 말 많은데 엄청 참고 있으니까. 네가 참는 게 뭔데? 그깟 그릇 한번 닦으라고 했다고 집을 나가? 너도 참 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넌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알겠어? 아휴, 어쩜 이렇게 애가 옹졸하니? 이래서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수지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적 없잖아요. 네? 참아요. 언닌 좋겠어요? 잘못하면 저렇게 가운데서 감싸주는 남편도 있고. 참나. 무서워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정말 할 말이 많았지만 남편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될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도 내 팔자겠거니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동서는 달랐어요. 의사이기도 했고 저와는 달리 정말 똑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어서 와요. 우리 둘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고울까? 예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저도 명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좋아 보여요. 아이고, 말도 이쁘게 하네. 어서 들어와요.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얼른 천천히 먹으면서 우리 얘기해요. 동서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의사답지 않게 소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니 저는 너무 고마웠죠. 낯도 많이 가리는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제가 형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죠?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니. 그럼 나도 편하게 말 놓을게, 동서. 사교적이고 정말 좋다. 제가 언니가 없거든요. 언니 동생처럼 지내요, 우리. 아, 맞다. 이거 제 명함인데 나중에 저희 병원 오세요. 제가 레이저 한번 해드릴게요. 형님은 피부톤이 고와서 레이저 한두 번만 받아도 금방 밝아지실 거예요, 안색이. 받으세요.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는 저에게 병원에 와서 레이저를 해주겠다며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자매가 없는 동서는 절 잘 따르기도 했고 저 역시 시댁에 의지할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동서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 동서가 참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을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선 동서를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까 이런 궁리만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집안이죠?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 둘째 새언니네 피부과 가서 우리 엄마랑 나랑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까? 우리가 시댁 식구인데 뭐 어쩌겠어. 그럴까? 그래.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가 가서 좀 대접받으면 지도 좋지 뭐. 그래, 전화 한번 넣어봐라. 아유, 아서요. 동서가 일하는 곳인데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가서 실수를 하면 직원들 보기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 언니는 빠져요. 새언니가 언니는 레이저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요? 웃겨 진짜. 우리한텐 그런 말도 없던데. 안 그래요, 엄마? 아니, 신우랑 시엄마는 우린데 왜 언니 보고만 레이저를 받으러 오라고 해? 안 되겠어. 전화해야지. 안 그래? 그래, 전화 좀 넣어봐라. 우리도 한번 가서 받아본다고 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원장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서가 의사인 것을 이용해 본인들에게 실수를 할 것을 종용했고 동서는 처음에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부탁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했고 너무 완강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오세요. 이날 제가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날 오시는 걸로 할게요. 이왕 오시는 거 형님도 같이 오세요. 동서는 고맙게도 저까지 같이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전 미안해서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바쁘고 일하는데 굳이 저까지 레이저를 지금 꼭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날 동선회에 다녀온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꼭 안 해도 되는 비교를 해가면서 좋아하셨죠. 사실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직인 저와 의사인 동서를 비교하는 모습에 말이에요.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 안 그러니? 아니 어쩜 레이저 한번 받았다고 얼굴 탱탱해진 것 좀 봐. 며느리 덕 보니까 너무 좋다.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런 복이 있는 건지. 아유,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들인 것 같다니까. 안 그러니? 당연하지, 엄마. 무직인 첫째 새언니랑 같아. 확실히 원장 시댁이라고 하니까 직원들도 봤지? 정말 깍듯하잖아. 아, 새언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다고요. 하긴 언니는 집안일도 그렇고 할 일이 많죠? 이해해요. 어머님의 며느리 비교에 주눅이 들었지만 동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비교되는 것도 컸었고요. 시누이 말이 얄미웠지만 뭐 도리는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동서가 따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말이에요. 전 동서의 부름에 불이 나게 나갔어요. 사실 동서의 인성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동서, 웬일이야?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사실 동서랑 무척 친해지고 싶었거든.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같이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셨어요? 형님들 레이저 해드리려고 한 건데. 원래는 형님 먼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바쁜데 나까지 가서 뭐해.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줘. 알겠지?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 맞다. 제가 형님 보자고 한 이유는 혹시 형님 취직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희 아빠 회사에 격리 직원을 한 명 구하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요. 괜찮으시면 제가 형님 추천해 볼까 하는데 혹시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말? 아니, 없는데. 나 경력도 없고 그런데 괜찮아? 나야 너무 좋지. 사실 일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경력도 없어서 고마워. 제가 그럼 형님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배우면 다 하는 거죠. 그럼 하시는 걸로 알게요. 다행이다. 저희 아빠 회사는 작지만 진짜 알차거든요. 아마 형님도 만족하면서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해요. 혹시 못하시면 어쩌나 했거든요. 동서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사실 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와서 할 수 있는 경력도 없었고 계속되는 집안일에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동서가 너무 고마웠죠. 시댁에선 제가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름 동서 소개라고 하니 딱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일을 하긴 뭘 하냐? 혹시라도 네 동서 망신시키려거든 가지도 마. 아니 자격증도 없는 애가 무슨? 자격증이 왜 없어요? 그래도 취직하려고 컴말 자격증은 다 따놨었죠. 걱정 마세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할게요. 이제 저도 일 다니니까 집안일은 좀 분담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일 다니고 그러니까 집안일에 많이 신경 못 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뭐 방법은 없었죠. 제가 바빠짐에 따라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까지 집안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리고 동서가 들어오고 나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집안 행사나 이런 거는 일을 좀 분담하죠? 아주버님이랑 자기도 얼른 와서 전도 붙이고 해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형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했어? 안 그래? 서로 해야죠. 어머, 언니도? 이건 새언니들이 해야죠. 무슨 우리까지? 그러려고 며느리인 거 아니에요? 좀 오버한다, 둘째 새언니. 막말로 저희가 할 이유는 없죠. 아가씨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안 그런가요?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아가씨도 거들으세요. 동서는 저와 달랐어요. 할 말은 무조건 해야 하고 얼마나 똑부러지던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저와 달리 많이 배운 동서는 뭐든지 같이 하려고 했죠. 그런 모습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불만이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슬슬 동서에게도 본인들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사 며느리라고 우쭈쭈 하던 분들도 동서가 점점 할 말을 하게 되자 서서히 밉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전 철저히 동서 편이었어요. 동서가 오면서부터 정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예, 됐다. 내가 하면 되지. 그걸 꼭 아들들을 시켜야겠니? 너도 참. 너 일하는 건 알겠는데 내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어머, 왜요? 어머님, 같이 해야죠. 저희 집은 무조건 같이 해요.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참나, 며느리가 시집을 오려고 하면 좀 이런 거 저런 거 눈 감을 줄 알아야지. 어쩜 저렇게 반반하려고 해? 웃겨 정말. 아가씨, 시집 가면 꼭 아가씨가 다 아는 집으로 시집 가길 바랄게요. 아가씨가 말한 게 이런 집인 거죠? 그렇게 빌게요. 동서는 웃으면서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워낙 똑부러지니 도련님도 동서 손에 잡혀 별말을 하지 못했죠. 전 천군만 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 치던 것들이 동서 한 명의 도움으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될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동서를 못마땅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동서에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아니, 새언니, 저도 큰 새언니 다니는 회사 소개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요즘 진짜 회사 생활도 너무 지치고 이직하고픈데 나이도 나이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언니 입김이면 저도 새언니처럼 취직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이미 티오가 다 나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규모라서 그렇게 사람을 뽑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봐도 참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동서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괜히 저를 취직시켜서 동서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서는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동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걔도 웃긴다 아주. 의사면 다지. 그런 부탁을 거절해? 가족이 좀 도움 좀 달라는데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니? 걔가 우리 집을 한참 우습게 봐도 우습게 보고 있어. 안 그래? 자기가 의사면 다지.
뭐 그리 잘났다고 거절을 해? 해달라면 해줘야지. 내 말이, 엄마, 아주 새언니 웃긴다니까?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했어. 안 그래? 애초에 시댁의 매운맛 좀 보여줘야 했는데.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무슨 동서가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곤란해서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동서가 못하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겠죠. 그만 좀 하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더 불편하네요, 정말. 지금 언니는 취직했다 이거예요? 아, 그래. 같은 며느리라 편든다 이거지? 언니, 잘 생각해요. 재산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 그깟 재산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진짜 웃긴다. 시집 안 가요, 아가씨? 참나. 시어머니는 기가 찾았는 듯 쳐다봤고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일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들렀죠. 하지만 동서는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편이었고요. 너 왜 얘 취직 못 시켜준다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 잘 말해서 얘 자리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 회사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래요? 형님이야 티오가 나서 그렇게 해드린 거지만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 같은 며느리니까 연대 가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난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 됐어요. 더러워서 진짜. 아, 그래, 자기야. 아버님한테 한 번만 부탁해봐. 명순이 그래도 일 이직도 해야 하는데, 어? 자기가 말 좀 잘해봐. 자기 왜 그래? 나랑 끝내고 싶어? 죄송하지만 취직 못 시켜드리네요. 그리고 이런 일로 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동서는 이 말만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동서를 붙잡으러 나갔죠. 기가 막혔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동서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사 며느리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전 솔직히 동서가 저희 가족이 되는 건 좋지만 나름 마음속으로 도망쳐 이런 말을 외쳤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이 그 정도였거든요. 결혼식 당일 남편과 저는 혼주인 어머니와 따로 출발했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식 직전에 도착한 저와 남편이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드레스 입은 동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휘젓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급히 동서를 말리더라고요. 하객들도 눈이 휘둥그레 했고요. 아니,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님도 고정하시고요. 동서도 진정해, 어? 자기야, 좀 말려봐, 어? 아휴. 다시 말해봐, 이 아줌마야, 어? 뭐라고 했어? 내가 참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다. 당신이랑 당신 딸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냐고? 나 우리 엄마 아빠 탓하는 거 못 참아, 알아? 당신은 그렇게 잘나서 딸년을 이따위로 키우셨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 같으니라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참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야말로 아주 어이가 없어. 아이고, 아파라. 결혼 장사 잘한다고? 그래, 의사 며느리 하나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어째요? 이미 그 속을 알아버렸는데.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해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들 돌아가 주세요. 이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결혼 파투 냅니다.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 같으니라고. 당신이랑도 끝이야. 반품한다. 당신 다신 연락하지 마. 당신 엄마 때문인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에서 하객이 박수갈채가 이어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보아하니 어머님은 결혼식장에 와서도 계속 시누이 취직 자리를 청탁하셨고, 동서가 안 된다고 하자 사돈 어른들께 딸내미를 이렇게 키우셨냐고 한마디도 모자라 언성을 높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며느리라 내가 받아들인 거지,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엔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한다나?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동서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바로 결혼식장에서 이 난리를 치고 파혼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며 짐을 챙겨 결혼식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런 동서가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집을 걸러다는 게 참 부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에 다시 오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동서를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안절부절 못했고요. 잘 됐어. 우리 집에 설설기지 않을 거면 애초에 결혼 생각도 말아라. 고분고분해야 부려먹을 맛이 나지. 아유, 기센 것. 그래,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여자는 많다. 아유, 지겨워. 내가 그렇게 막 우리 부려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분고분하다뇨? 며느리가 무슨 종인가요? 아, 정말 저도 못해 먹겠네요. 어머님 그런 마인드. 당신 뭐라는 거야? 지금 엄마 심란한데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 얼른 사과드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각성이 되더라고요. 이 집에선 나도 못 살겠다. 평생 나도 이 집에 있다면 그냥 이 실자 집안의 노예가 되겠구나 말이에요. 전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배출했어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뭐? 사과드려? 참, 이혼하자. 나도 여기선 못 살겠다. 동서가 파혼한 것처럼 난 이혼해야겠어. 그 잘난 이 집 식구들끼리 잘해봐. 아줌마, 잘 살아보세요. 저도 여기 며느리 은퇴합니다. 당신이랑도 끝이야.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었는지 참 후회스럽다.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이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봐. 그럼 전 이만 빠집니다. 뭐라는 거예요, 언니? 어딜 가요? 밥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오빠, 언니 좀 말려봐, 어?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쟨 또 왜 저래?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머리 아픈데 정말 너까지 그럴래? 얼른 안 들어와? 전 시댁 식구들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정신적으로 절 막대한 시어머니와 신우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어요. 동서 덕분에 모든 걸 각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둘을 한꺼번에 잃으셨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로 살 자신이 없기에 벗어났죠. 동서가 저를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동서랑은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워낙 똑 부러지는 성격 탓에 금방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전 아직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제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동안 시댁에서 종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날개를 단 것 같이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살림해주는 식물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참히 뿌리쳤죠. 아마 그렇게 끔찍한 본인 식구끼리 잘해먹고 살고 있겠죠. 그 집에서 나오니 세상 모든 게 행복하게만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긴 세월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권선징악이더라고요. 도련님과 남편은 한순간에 파혼남과 이혼남이 되었죠. 아마 시어머니는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이 글을 쓰면서 옛 생각이 났지만 지금은 웃음으로 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2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해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즐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천 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전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초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모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에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2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아,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실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취합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 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